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주요 조직 환경 이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직 환경 이론은 환경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환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도 말하죠. 개방체계 이론입니다. 시험에 개방체계 이론으로 등장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개방체계 이론이 해당된다. 이 개방체계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 구조 상황 이론, 그 다음에 제도 이론, 그 다음 조직군 생태 이론, 이론을 뺐습니다. 하나 더 있죠? 정치경제 이론. 정치경제 이론은 동의어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개방체계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면 상황이라는 단어, 제도라는 단어, 생태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정치경제와 자원이라는 단어.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을 연상하시면 이게 다 환경 안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환경과 동의어처럼 쓰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방체계 이론이구나.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짧게 시험 문제 낸 적도 있어요. 이것만 아셔도 풀 수 있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은 밑줄을 쳐놨어요. 그 정도만 아셔도 이제까지 문제 많이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구조와 어떤 상황 간, 환경 간의 관계를 보는 건데요. 첫 번째 구조 상황 이론 들어갑니다. 조직 환경과 환경의 동그라미, 조직 구조의 구조의 동그라미. 그럼 봐요. 구조와 상황, 구조와 환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 두 가지가 적합했을 때, 적합성의 동그라미, 적합성이 조직의 성과,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험 지문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의 설계는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환경적 제약에 대한 조직의 적응이 가능하며 이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와 환경이 서로 적합성이 있으면 적응이 되거든요. 적응이 되는데 환경적인 부분에 거기 나온 대로 어떤 제약이 있다. 환경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으면 조직이 거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적응을 위해서. 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조직 구조와 조직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게 적합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합성이 있을 때 조직은 그 뒷부분, 첫째 줄 뒷부분에 보면 성과,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 그냥 생존이라 쓸게요.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조 상황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조직군 생태 이론인데요. 번호를 매기고 할게요. 자, 조직군 생태 이론은 환경의 조직 선택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생존시킬지 말지는 환경이 선택한다는 거죠.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환경의 조직 선택이라는 환경 결정론적 시각으로 환경적 욕구에 부합하는 조직만이 생존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거 보면서 느낀 점, 적자 생존이죠. 진화론적인 요소가 있어요. 즉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지만 조직의 생존의 결정 요인은 환경이며 이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 이게 바로 진화론에서 말하는 적자 생존의 원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조직군 생태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이 있고 자, 환경이 있다. 자, 이 환경이 바로 조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이 조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을 살아남길지 그것을 환경이 선택한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결정론이라고 말한다. 환경결정론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조직군 생태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무리군자를 써서 자, 조직의 하나가 아니라 조직의 군, 여러 무리의 조직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조직군 생태이론의 단위는 조직군이다. 조직군, 조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낸 적이 있는데 조직군이에요. 조직군 생태이론이라는 걸 정확히 아시면 되고 이게 조직군 생태이론이다.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한계가 나와 있네요. 한계 볼까요? 강조하고 있는 환경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고 환경에서 조직 간의 권력관계, 갈등들 이런 것들은 도외시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신제도 이론, 제도 이론입니다. 조직의 규범과 규범의 동그라미, 규범을 찾아라.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환경의 동그라미요. 자, 조직의 특성과 형태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조직 규범이 있다. 조직 규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도적인 환경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그냥 환경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규범을 찾으시면 돼요. 자, 이것과 이것이 서로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조직의 특성, 형태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조직 특성과 형태를 유형이라 하잖아요. 유형을 좌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도 이론이다. 또는 신제도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정치경제 이론입니다. 신제도 이론의 한계도 나와 있는데 그 첫째 줄까지 봤으니까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과 같이 정부와 제도화된 규범만 동그라미,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제도적 환경,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나 문화적 규칙 등을 말하는데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제도적 환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 규범도 있고요. 한계는 제도적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제도화된 규범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도 이론에 대해서 참고 박스를 넣는데요. 그것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별표 하나입니다. 첫 번째, 개방체계 맞습니까? 네, 개방체계라고 말씀드렸죠. 개방체계적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 규범이란 말 찾으셨나요? 규범의 동그라미. 그럼 제도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 조직과 관련된 법적 규범이나 가치체계를 주요 설명 요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점은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 비슷한 현상, 유사한 현상을 말합니다.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을 모범 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행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사 조직에 해당되는 것이 뭐 장교양 기관이란 게 있잖아요. 장교양 기관이 뭐 사회복지 조직이니까 그래서 장교양 기관에 유사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들이 동형화 되어가는 현상, 이 동형화 되어가는 현상은 법규범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들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방을 하고 이 조직이 또 유사한 조직을 모방하고 또 유사한 조직을 모방하는 거죠. 이것이 전이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방하고 전이하면서 동형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어려운 지문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쉬워요. 세 번째 지문이 좀 어려우니까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과 연관성이 있다. 자, 이거는 규범적, 사회적인 규범적 법률을 말하겠죠. 규범의 영향이니까 법규범을 벗어나서까지 기관을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신제도 이론이다. 자, 타이틀이 개방체계 이론이라 할게요. 타이틀 개방체계 이론입니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그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정치경제 이론,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정치경제 이론보다 폭넓은 개방체계 관점에서 조직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 이론은 상황 이론과 마찬가지로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조직의 특정 형태가 영향을 받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환경적인 요소에 경제적인 요소가 있고 정치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의 특정 형태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조직 내부 역동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들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기본인데 조직 내부의 조직의 내부 역동적 관계가 있다. 이 내부 역동적 관계는 조직 내에도 정치적 요소가 있고 경제적 요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역동적 관계라고 한 거예요. 조직은 생존과 서비스, 생산이라는 생산만 동그라미 치세요. 생산하면 생각나는 게 경제적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법성과 권력이라는 정치적 자원과 생산과 서비스에 요구되는 경제적 자원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합법성 권력 보이시죠? 합법성 권력의 동그라미 따로따로 치세요. 이게 정치적 자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생산과 서비스가 나와요. 따로따로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경제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확보되었을 때 이 조직은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직 내부에 역동적 관계가 있다. 상호작용적인 관계, 다이나믹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직 안에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정치적 자원이 있다. 정치적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 자원이 있다.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은 외부 환경적인 요소거든요. 자, 이렇게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는데 이 줄 때 내부에서는 1번, 이게 1번이니까 합법성과 권력이라는 것을 조직 내부에서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생산과 서비스 활동을 하잖아요. 생산과 서비스 활동은 경제적 자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원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자원들에 대한 의존도가 조직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의어로 자원의존 이론이다. 자원의존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밑에 보시죠. 자원의존 이론, 정치경제 이론과 같은 의미로 여겨지기로 하고요. 이거 같이 나왔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직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지만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역할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조직은 자원을 얻기 위해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능동적으로 또 대응을 하고요. 적응해 나가서 자유를 확보하려는 실체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상호작용을 한다. 한계는 사회복지 조직은 자원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복지 조직의 가치나 이념에도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제 자원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게 한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는 개방체계 이론에 대한 이 종류들이 쭉 있어요. 이건 참고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상황,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생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제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원 이퀄 정치경제이론, 정치경제이론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정치경제이론이 또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하나 끝났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잘 알아놓으시고 지금 보시면 4개잖아요. 4개니까 박스형으로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 참고해서 했던 것처럼 점을 3개 주고 박스 만들어서 이게 무슨 이론이냐 찾아내라 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고 이런 패턴의 문제입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관리 전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에 취약하여 환경에 종속될 수 있기에 그 취약성을 극복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 전략이란 걸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 전략을 말한 사람이 하센펠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을 말했던 분, 하센펠드입니다. 자, 권위주의 전략이 있고 경쟁적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방해적 전략이 있고 4가지인데요. 거기 경쟁적 협동적 전략이 빠졌네요. 협동적 전략과 방해적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 딱 2군데인데 하나가 크리민 현상이에요. 경쟁적 전략에 크리민 현상 나오시죠? 보이시죠? 거기에 별표. 자, 그 다음에 방해적 전략이에요. 방해적 전략의 기출문제 확인학습 보이시죠? 그 자리 별표 하나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권위주의 전략은 정부와 같은 조직이 갖고 있는 전략이죠.
힘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자금과 권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 권력을 사용하여 다른 조직의 행동을 이끌고 명령을 내리는 전략이 됩니다. 자, 환경관리 전략. 환경관리 전략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A고 이게 B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힘이 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위적 전략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적 전략을 쓴다. 환경관리 전략은 하센펠드가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경쟁적 전략이죠. 다른 조직들과 경쟁하여 경쟁의 동그라미, 서비스의 질과 절차, 행정 절차 등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 환경에 분포되어 있고 세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조직의 내적 자원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겠죠. 경쟁하려면 이 전략의 문제점은 크리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이나 자원의 낭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자, 서로 비슷한 형태이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쟁적 전략입니다. 자, 이 경쟁적 전략인데 경쟁적 전략에서 서비스를 매력적으로 제공하면서 이 경쟁에서 퀄리티 높이면서 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B가 부풀립니다. 이게 부풀려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풀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 중복 서비스를 줍니다. 중복 서비스는 자원의 낭비예요. 자원의 낭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리밍이에요. 자, 크리밍 현상. 이것은 뭐냐? 쉬운 클라이언트만 선별하는 거예요. 온순하고 쉬운 클라이언트만,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쉬운 클라이언트만 선별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책임성에 문제가 생겨요.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전략은 경쟁적 전략이었습니다. 경쟁적 전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하나가 크리밍이라는 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크리밍 들어갑니다. 크리밍은 뽑아내다의 뜻으로 보다 쉽고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유순한 클라이언트만을 선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이다. 거기까지가 개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출제가 된 거고, 이는 서비스 조직의 관료적 병폐 하나, 이게 무산일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비협조적이나 어려울 것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책임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협동적 전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과 연합과 흡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직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간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이로 인해 권력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계약입니다. 계약에 보시면 합의란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합의의 동그라미, 두 조직 사이의 자원, 서비스 교환을 위해 협상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합의를 말합니다. 연합이 있습니다. 합동이 보이실 거예요. 합동의 동그라미, 여러 조직들이 합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원을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가 있습니다. 흡수는 첫째 줄 마지막에 흡수함으로써 나오죠. 흡수의 동그라미, 과반경 내의 주요 구성 조직들의 대표자들을 조직의 임원, 정책 수립기구에 흡수함으로써 자, 조직의 안정이나 생존에 대한 위협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감사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의 이제 지역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덕망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직의 위협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협동적 전략에서의 흡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협동적 전략인데요. 협동적 전략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 조직과 이 조직 간에 합의가 있다. 이 조직과 이 조직 간의 공식적인 합의든 비공식적인 합의든 이거는 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A 조직과 B 조직이 있는데 이 두 조직이 서로 합동하는 것이다. 합동하는 것을 우리가 연합이라 이렇게 말한다. 세 번째는
A 조직이 있다. A 조직에 인지도 높은 인사를 흡수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의 인지도 높은 분들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말 그대로 흡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협동적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